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과학적으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으로 여야가 국회 기재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관련 의혹을 캐물었고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후쿠시마 공방 격화 속에 여야가 막말을 쏟아내면서 윤리위 제소로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보고 방통위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이후 본격화될 여야 언론 전쟁의 전개 양상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두고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을 뒤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동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야당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발표를 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을 뒤로하고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와 어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장소에서 몇 킬로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입장인데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하여 또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설비, 즉 알프스 설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와 11개국이 알프스 설비를 점검하는 게 보고서 핵심이었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이 안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를 일본 용역 보고서라고 정의했습니다. IAEA는 국민 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며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이 IAEA의 최종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EU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 동의 없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한편 야 4당 연대 강화를 위한 오염수 방류 의원 모임을 발족해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산자부 등으로부터 각각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위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고 산자중기위에선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동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 당선 후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인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인근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예타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은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등 그 사례가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경제와 실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고 추 경제부총리는 정책금융과 규제 완화 등 민간 활력 강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창양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각종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냉방기 교체와 냉방비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냉방기가 오래돼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를 조금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특히 산업부 소관인 통상과 관련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IAEA라든지 일본 정부가 다 결정을 하면은 WTO 또 얘기를 하겠죠. 수입하라고. 이 밖에 산자중기위는 수소의 날을 매년 11월 2일로 정하는 내용의 수소경제육서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 대해 돌팔이 과학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본회의 중 일본 여행 계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함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회 원내 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하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선량한 수산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대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회복 추경 35조 원을 즉시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IAEA 보고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IAEA 보고서가 어제 오후 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아주 다급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야당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계획과 또 IAEA의 설명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염수가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염수를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에 보내서 방사능 물질을 한번 걸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K4 탱크에다가 보내서 이 처리가 된 물이죠. 처리수의 방사선 농도를 한 차례 확인을 하고요. 그 뒤 해안가의 수갱이라고 해서 약간 땅이 파여진 곳에 물을 바닷물과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를 해저 터널을 통해서 1km 인근 해안으로 내보내는 게 이 오염수 처리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알프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 보고서라는 겁니다. 알프스에서 모두 62종의 방사선 물질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3종 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또 바로 옆에 처리수가 보관되는 K4 탱크에서도 3종 수소는 농도를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방사선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또 방류되는 오염수의 위험성, 이를 간과한 IAEA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이
이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 좀 말이 어려운데 정화장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IAEA 보고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 문항도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정의당도 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AEA는 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년간 조사를 했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면서도 이것에 대해 보고서 말미에 견해만 발표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의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 경고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낸 건데요. 어제 저녁에는 민주당 내 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다라고 지적을 한 데 이어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이 국회의원의 결의문을 통해서 보고서는 일본의 이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또 국민의힘은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1박 2일의 철야 농성에도 돌입을 합니다. 정의당 역시 이정미 대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10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에 맞서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알프스 성능 점검 지적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11개 국가의 이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2년 동안 현장 조사를 했고 각종 실효성 등을 입증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뒤엎을 수 없다, 신뢰해야 한다라는 게 여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방류 금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으니 우리 정부도 일본이 약속을 지켜서 방류를 하는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로 7차 보고서인데 그 앞서서 나왔던 1차에서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성능 점검을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긴급 의총에서 이같이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CT 등 방사선 촬영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은 그보다도 미미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정부도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라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도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2년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함께 내놓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여론 설득을 위한 노력들로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10년, 30년, 100년 후에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수산업자 지원 확대 등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 설득을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그 국회 윤리위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 국회 윤리특위위원들 아주 바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야가 정쟁 속에 서로 그 상대당 의원들을 제소하는 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여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 의원의 말을 문제 삼아서 네. 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는 건데요. 트렌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제소를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각각 윤리에 연이어 제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이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판을 하자 민주당은 김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와 징계안 제출을 하며 이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윤리에 제소를 했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소를 했습니다. 40년간 이 방사능을 연구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를 향해서 돌팔이 과학자라고 말하는 등 괴담을 퍼뜨려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추경 또 입법 강행과 그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여와 야 또 정부와 야당 간 협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서로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윤리위 제소를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발언들이 거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국회가 오늘 그 IAEA 보고서를 놓고 시끄러웠다면 또 국회 밖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그 행보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김해를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했고요.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떠나지 않겠다면서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를 했었죠. 그리고 앞서 2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 개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진단을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찾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양산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면담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입니다. 무엇보다 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전 대표가 이렇게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면 친명 또 비명 간의 이 계파 갈등 분위기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이 분당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분당 가능성은 몇 달 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자 좀 공개적으로 분당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 상당한 강력한 발언들인데 이 발언을 한 게 누구냐면 비명이자 이 친문계 핵심 중 한 명인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난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이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했죠. 이 유쾌한 결별이라는 키워드가 민주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귀국을 하자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의원들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친 이낙연계인 이계호 의원은 유쾌한 결별은 없다. 정치가 무슨 남녀 연애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면서 분당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는 이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놓고 극히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게 이 민주당의 주된 기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는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등 이 총선과 또 그에 앞선 공천을 앞두고 이 계파 갈등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울산시가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삼각공조를 이루고 불철주야 노력하면 울산이 획기적인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산이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IT를 접목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신소재로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을 찾는다면 전 세계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산업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지정학적 재편을 주제로 6번째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에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를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회 도서관은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와 국제정세 및 지정학 분야 지식정보자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관계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군과 해병대 특별 사진전이 열립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전 당시에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생생한 기록들을 볼 수 있어 뜻깊다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가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창군기와 한국전 전후 연합훈련 당시 모습을 담은 해군 해병대 사진 140여 전과 영상, 그리고 광개토 3바치2 함정 모형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자율주행 로봇 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주차장을 오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회 사무처와 현대자동차는 오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승식을 갖고 로봇 셔틀을 운행했습니다. 로봇 셔틀은 앞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경내와 방문객 주차장을 잇는 3.1km 구간을 오가며 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은 관련 앱을 통해서 무료로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7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권 카르텔의 정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면서 주문을 한 상황인데요. 지난 3일 신임 차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한 데 이어서 어제 또 한 번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면서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단체나 실체가 언급된 게 아니어서 여권에선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에요.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를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운데 운송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장사했던 사람들. 번호판 하나 빌려주면서 2천, 3천만 원씩 뗐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이권 카르텔입니다. 사교육을 하면서 킬러 문항을 조장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인데.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대해서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을 했던 분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면서 운동권 카르텔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사교육으로 킬러 문항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권 카르텔이라면서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이은 이권 카르텔 타파 지시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권 카르텔 분명히 없어져야 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카르텔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설득,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 정부를 향해 법조 카르텔 먼저 잡아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이 확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국토부 장관부터 조사해서 양평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부당 이득을 언급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정부가 무엇부터 바로잡아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요. 결별이 유쾌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자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화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상민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표적인 친낙계 의원인 이계호 의원은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별이 유쾌합니까? 뭐 남녀 연애합니까? 말도 안 되고요.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관계도 아니고 분당 운운은 좀 충격입니다. 갈등은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정당에서 뭐 치열한 토론이나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늘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방향으로 함께 같이.
이계호 의원은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분당설을 일축했습니다. 갈등을 넘어 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의지를 다졌는데요. 분당설에 선을 그은 건 친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살뜰한 사이는 아니지만 신뢰가 깨진 사이도 아니라면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이 인간적으로 뭐 살뜰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신뢰를 완전히 깰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앙금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들이 만나서 그 앙금을 해소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단합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뭐 깰 만한 두 분 사이의 결정적인 기회는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친낙계인 윤영찬 의원은 두 사람이 완전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지자들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 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냐. 이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혼란들, 당의 어떤 일시적인 후퇴,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친명계와 친낙계 모두 분당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과연 언제쯤 이뤄질까요?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IAEA의 안전 기준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부합한다, 뭐 이런 예상대로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야가 각기 의총을 열고 후쿠시마 향후 대응책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수입 금지하겠다 했는데, 이 약속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그 발언인 것인지, 반면에 그 야당은 장외투쟁에서 이제 입법투쟁으로 이제 바꾼 상황인데,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동의 없이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산물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IAEA의 이제 그 보고서,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후쿠시마 공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신경민 의원님. 이 IAEA 최종 보고서, 이게 7차 보고서죠. 네. 이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예정과 예측이 돼 있었던 거고, 내용도 예정과 예측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게 나오면 미국이 고리를 걸어서 찬성적으로 멘트가 나올까 하는 것도 이것도 예정과 예측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야당이 장외투쟁에 너무 격하게 경도돼 있었던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입법투쟁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마루타 방식, 먹방 방식으로 여야가 공방을 해서 뭐 물 먹어볼래? 내지는 회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것도 여야가 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냉정하게 현실이 다가온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사상 최초고 일본의 책임이라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제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고, 사상 최초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얘기를 자꾸 뭐 지금 여야가 하는데, 과학도 한계가 있고 이 과학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학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그 과학이라 하면 지금 현재 IAEA에 기대고 있는 과학이 아니고요. 원자력 업계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환경, 생물, 해류 뭐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의학, 생물학 뭐 이런 게 다 총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의 근거에서 여야가
정말로 공방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특히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IAEA의 그쪽 의견의 결론에 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상황을 상수로 놓고 어떻게 국제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여야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먹방식 또 마루타식으로 먹어볼래? 마실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야가 한쪽은 일본 편, 한쪽은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야가 한번 각자의 지금 입장을 돌아보고 새로 한번 정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총체적으로 이제 뭐 선언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7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IAEA 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재와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IAEA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 컴프레hen시브 리포트로 돼 있더라고요. 종합 보고서를 뭘 점검해야 되느냐? IAEA 이번에 130페이지짜리 그 원문하고 우리 정부에 파견했던 조사단, 바꾸어 말하면 전문가 현장 점검단이 갖고 온 그 실측한 그러니까 그들이 관찰하는 거하고 IAEA 보고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두 번째는 IAEA 보고서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IAEA가 전문가들을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다 점검해 본 결과 일본이 하는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 IAEA가 정해놓은 국제 안전 기준에 맞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정부를 뭐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샘플링이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들은 굉장하게 독자적으로 샘플링을 했다. 분석도 독자적이었다. 심지어는 그 샘플링을 데이터를 가지고 5개 랩에서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교차 검증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IAEA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로 가 있다는 점 하나 먼저 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네. 어떻게 전개되느냐? 야당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본을 못 믿겠다는 것도 있고 IAEA의 저 보고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보십시오. 야당의 지금 주장대로 하면은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돼요. 왜? 일본의 편을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안 떨어진다고요. 그 원인이 어디냐? 첫째는 야당의 말이 맞는 측면이 있지만 주장에 공명을 하지만 야당을 못 믿겠다. 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미 의심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친일 프레임이 통하는 것 같지만 친일 프레임하고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친일은 친일 아니면 그러면 친중, 친북, 친러로 이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 친일 문제가 갖고 있는 옛날 같은 폭발력이 약해진 거예요. 젊은 층들이라든지 일본 여행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통했던 프레임이 잘 안 먹힌다는 사실도 야당에서 조금은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걸 영원히 즐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까지는 이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미국의 반응, 뭐 캐나다의 반응 이런 거 보면서 서서히 이게 좀 효력이 떨어질 거라는 점도 감안하고 싸우라고 감히 야당에게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여야 공방이 이렇게 이제 심하게 좀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회 윤리위에 여야 대표가 이제 또 제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의원들도 의안 징계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사실 그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말로 옮기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막말 배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정치 불신, 혐오, 냉소주의가 더욱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그 현실 정치에서
협치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 품격의 정치, 협치의 정치. 이게 과연 원한 것인지 요새 정치를 보면은 근시일에는 이게 참 그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빠질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을 지금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 그 코인 사태에서도 보듯이 또 윤리위가 작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 국민들이 모두 봤어요. 원래 국회 윤리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4년 내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막 갔다가 윤리위에다가 뭐 몰아넣어도 윤리위가 그냥 꼼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윤리위 절차도 절차지만은 윤리위에 갖다 넣는다고 그래서 서로 뭔가 좀 윤리 제소한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게 뭐가 없을 거예요. 지금 막 갖다 지금 넣었는데 이 윤리위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막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아마 몇 개가 있어도 지금 이거 다 처리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윤리위 제소한다는 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근데 사실 또 뚜렷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어느 순간에 좀 정지하는 모습, 좀 돌아보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윤리위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뭔가 이제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좀 안이 그 좀 상정이 되고 그게 또 법안으로 국회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그 정치 언어 좀 어떻게 보세요? 기자시라 뭐 더 기자 출신이시라 우리 이게 윤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을 결국은 자료를 안 냈으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미룬 것, 제재 결정을 미룬 것 이 자체가 윤리위에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게 결국은 여야에서 동수를 하다 보니까 추천한 사람들이 당의 대리인처럼 와서 싸우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윤리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겠다고 안 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서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자체가 이 윤리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거라는 거 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 말 문제는 결국은 양당 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의하는 수준이나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 지도부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센 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전부 다 자기 당의 강성 지지자층들을 상대로 들으라고 보라고 하기 때문에 저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힘이나 국민의힘의 대표나 대통령을 거세게 공격하면 잘했다 박수 받는 거고 또 국힘 입장에서는 또 지지자들은 야당 공격 세게 합디다 대표님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격이라는 것은 없어지니까 글쎄 지금 뭐 수준이 엄청나게 좀 저하됐고 이게 결국 이게 양당 혐오, 정치 혐오로 이어지면 정치권에 그래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권위마저도 믿음마저도 사라진다면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냐 이런 질문은 받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현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KBS ETV 폐지. 이제 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홍석준 의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KBS ETV가 현재처럼 함량 미달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KBS ETV 폐지를 주장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이고 여기에 이제 포털 뉴스 조사까지 하겠다는 그 최근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논란은 더욱더 이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질 못해요. 포털 문제는 단골 메뉴예요.
거기 몇 분이 있습니다. 네. 국힘 쪽에 몇 분이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포털이 뭐가 잘못돼 있다 뭐 이러면서 포털 데려다 혼내는 것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KBS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먼저 MBC하고 한판 붙고 난리면으로 붙고 그 다음에 또 KBS하고 붙고 또 방송 출연 패널 문제를 또 다 지적을 하고 뭐 이러면서 KBS2 폐지까지 나왔는데 네. 폐지인지 매각인지 일단 좀 분명하지가 않고요.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KBS2 폐지냐 매각이냐. 이렇게 되면 지금 YTN도 사실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임자를 구하러 나와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방송계에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방송을 완전히 그러면은 지금까지 1980년 이후에 왔던 방송 시스템 이것을 40여 년 만에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이동관 지금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이달 말쯤 임명을 받고 8월부터 오면은 뭔가 센 걸 하겠다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즈음이 되든지 언제가 되든지 간에 방송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저쪽에 잔뜩 지금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냄새만 피워서는 안 되고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뭔가 이렇게 좀 자욱한 그런 냄새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그 신성범 의원님은 앞으로 이제 방송 언론 쪽에 좀 어떤 그 변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송 장악 뭐 그다음에 꼭 붙는 단어가 이제 음모 이런 건데 뭐 이 정부가 특히나 청와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공영 방송에 대한 불신은 저는 뭐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뭐 MBC는 그렇다 치고 KBS에서 굉장히 정치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다룬다. 네. 그나마 불신을 계속 갖고 있었을 테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정권에 굉장히 좀 홍보 라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KBS에 좀 그런 잘못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 사진들을 굉장히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해서 법인카드 잘못 썼다는 이유로 감사를 해임하고 쫓아내고 그 이사회 구성을 바꿔서 사장을 또 몰아내고 또 파업도 사장 몰아내면 그만두고 해서 그런 모든 게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장 해임이 무효라는 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러면 저걸 그대로 두고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좀 봐줄 현실적인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저 말하기 뭐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실제 현실화시킬 경우에는 남는 질문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체제를 없애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해줄,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KBS만 뭐 직원들 월급 주는 수준이 아니라 EBS 교육방송도 있는 거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러면 국영방송 체제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남산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공영방송 체제는 이렇게 가져가겠다. KBS 1TV와 1라디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리랑TV, KTV 이런 걸 함께 묶어서 무슨 공영방송 체제를 만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마스터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누가 되든 신임 방통위원장이 내놔야 될 저는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로드맵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묘소를 이제 그 전에 이제 참배를 했었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하면은
또 이제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재명 현 대표를 언제쯤 만날 것인가인데 좀 추측하시거나 들으신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만날 때가 되면 만날 거예요. 네. 순서가 있는 거고요. 네. 시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가깝다는 분들이 자꾸 뭐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 뭐 안 만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이도 왜 그러냐 하고 또 뭐 훈수를 놓고 그래요. 근데 만날 때 되면 만날 거고요. 네. 지금 다른 만날 사람들과 방문해야 될 곳들의 우선순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대충 있습니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 섭섭한 것은 만나기 전에 좀 이재명 대표가 해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여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길을 조금 더 정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빨리 만나서 악수하고 협력, 협조해서 협자 들어간 시리즈로 해가지고 뭔가 하여튼 한판 뭘 했으면 좋겠다. 푸닥거리 비슷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건 일회성으로 만나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앞날 그리고 미래 그리고 또 총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뭘까 하는 네.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좀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꾸 좀 퇴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뭐 명분 뭐 그런 판을 좀 먼저 좀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몸이 단 것은 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몸이 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 좀 더 협조하겠다 내지는 같이 가겠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게 급한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바깥을 돌면서 더 관심을 끈 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네. 당의 독선적 운영, 일방적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양보를 끌어낸다지 하는 게 정식 목적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처지가 다르다는 대목 하나 분명하게 보이고 네. 만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기조를 못 줘, 기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공격을 좀 해달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도 견제해야 되는 처지에서 7대3, 6대4 뭐 이렇게 기조를 좀 못 정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받고 있고 오히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문통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참으로 굉장히 관심사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신문이 뭐가 나올까. 네. 왜냐하면 이제 문 대통령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래저래 공격을 양측으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로부터 공박도 당하고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추미애 전 대표로 대표되는 강성 세력에서는 우유부단함의 대명사처럼 공격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제 개인적 관심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올까가 둘이서 이야기 나온 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관련해서도 뭐 두 분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친박계 이제 좌장으로 손꼽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젊은 그 청년 정치인 간의 이제 회동이 최근에 나왔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바로 이제 보수연합군 발언인데 이를 두고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다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가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이 보수 연합군의 발언은 어쨌든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뭐 요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반면에 반윤 연합군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보수 연합군 그리고 이제 그 최경환 전 총리와 젊은 그
청년 정치인 간의 만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은 좀 뭐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뭐 여기 배석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모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 의원은 지금 탄핵의 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역 기반이 너무나 탄탄해서 무조건 국회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분은 뭐 하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 때 지역을 다져놔가지고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범상한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볼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경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청년 정치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굉장히 시도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보수연합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 최경환도 거기 끼워달라는 취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박도 버리지 말아라고 우리 지금 국힘의 지도부에게 지도부를 향한 당권파를 향한 어떤 신호인 거예요, 저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주류 입장에서 보면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왜? 친박의 자장이었고 2016년 친박 공천의 핵심이었고 진박 공천의 당사자였던 마당에 우리 당에서 이제 도움이 될까 하는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에 모든 책임이 사실은 당시에 지하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굉장히 힘들 텐데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저 TK직에서 최경환, 우병우 플러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뭘 받아서 나오느냐가 핵심이. 이 세 명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그나마 뭐 무소속 연대라든지 아니면 친박 신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최경환, 우병우 두 사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친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 해석과 추측을 낳고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의도 정치 외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